서울, 대한민국. 이제부터 내가 이 회사의 왕이야. 새로 부임한 젊은 대표이사 박민주는 구내식당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가 소리쳤다. 마치 스티브 잡스의 재림이라도 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신제품 발표 대신 그가 한 것은 나, 김서연 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친 한마디였다. 김서연 팀장,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것이 멈췄다. 허공에 뜬 커피잔, 입으로 향하던 숟가락,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자동차 사고 직전의 섬뜩한 정적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박민준 대표는 보란듯이 에너지바를 씹으며 죽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며 나를 해고했다. 수십 명의 주니어 사원들과 시설관리팀 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였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동도 없이 가방에서 지난 11년간 동고동락했던 마스터 캠퍼스 키뭉치를 꺼냈다. 보일러실 문을 열고 서버실을 잠그고 심지어 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저주받은 지하 창고까지 드나들었던 바로 그 열쇠 꾸러미였다. 마치 문제 많은 단골에게 술을 내미는 바텐더처럼 열쇠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행운을 빕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상대로 승리라도 한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내가 성에서 쫓겨나는 하찮은 관리인이라도 된 것처럼. 하지만 박민준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그 열쇠들은 단순히 문을 여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시스템, 법률 서류, 계약서, 보안 토큰에 대한 접근 권한이었다. 일부는 더 이상 물리적인 문을 열지도 않았다. 인프라 인증의 핵심, 그 자체가 바로 자물쇠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에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도 박민준 같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지 마라.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신청해라. 이 아수라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분명 알고 싶어질 테니까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 팀이 이처럼 뜨거운 오피스 복수극을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다시 우리의 왕자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박민주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사람이었다. 그의 값비싼 향수에서는 대를 이은 부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사다리를 오르지 않았다. 자신의 신탁기금, 이니셜이 새겨진 낙하산을 타고 회사에 내려왔다. 창업주인 그의 아버지가 개인적인 성찰을 위해 물러나자 이사회는 마지못해 그를 임시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그는 비서에게 자기라고 부르고 조직도를 냉장고 자석처럼 아무렇게나 재배치했으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마이크로 매니저가 아니야. 매크로 비저널이지. 개발팀에게 그가 한 말이다. 그리고 숙청이 시작됐다. 그는 아침부터 회사 역사를 담당하던 박 부장을 해고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불쌍한 박 부장은 카디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그 다음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재택근무자 2명을 화상통화로 해고했다. 그는 그들의 작별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선언했다. 이제 칸막이는 없어. 우리는 탁 트인 전쟁터야. 하지만 진짜 목표는 나였다. 박민주는 사람들이 아는 이름을 가진 희생양이 필요했다. 구시대가 끝났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녹슨 파일 캐비닛을 치우듯 요란하고 공개적으로 최대한의 구경거리를 만들며 나를 해고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항의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안내데스크를 지나 충격에 빠진 인턴들을 지나 내가 항상 싫어했던 팀워크가 꿈을 이룬다는 지긋지긋한 동기부여 포스터를 지나 곧장 내 차로 향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주차장에서 손바닥에 놓인 열쇠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쇠의 무게가 아니라 기억과 권한, 그리고 영향력의 무게였다. 그리고 나는 글러브 박스를 열어 파란색 바인더를 꺼냈다. 시설 프로토콜 관리자 키라고 적혀 있었다. 11년 전 창업주는 내게 직함 이상의 접근 권한을 맡겼다. 그것은 책임과 함께 왔다.
나는 디지털 인프라부터 물리적인 임대계약 갱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지정 관리인이었다. 예산도 없이 개조한 창고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을 때 밤을 새운 것도 나였다. 소방관이 지하 서버렉이 불법이라고 했을 때 내화 면제를 협상한 것도 나였다. 내게는 권한이 있었고 자격 증명이 있었고 서명권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출입증과 루트 인증서의 차이도 모르는 어린 왕이 생겼다. 그가 대표이사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자. 그가 성질을 부리고 좋은 사람들을 해고하게 내버려 두자. 그는 방금 성문 열쇠를 문자 그대로 그리고 법적으로 쥐고 있는 단 한 사람을 해고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고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되었다. 조용한 붕괴의 서막. 현관문은 언제나처럼 뻑뻑했다. 2008년 집안이 이상하게 내려앉은 후로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세상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저항 같아서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붓으로 문을 차서 열고 고양이 밥그릇 옆에 가방을 던져두고 마치 아르마니를 걸친 족벌주의에게 뒤통수를 맞은 여자처럼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울지 않았다. 아직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했다. 매일 매년 쌓아 올린 것이 규정 준수를 껌 이름 정도로 아는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 있었다. 박민주는 나를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경계를 절단하고도 그 경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일어나 복도 벽장으로 가서 여분의 담요 뒤에 손을 뻗었다. 회사의 마지막 지진 대피 훈련 이후로 햇빛을 보지 못한 검은색과 파란색 바인더를 꺼냈다. 표지에는 시설 프로토콜, 관리자 키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박민준이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모든 보안 접근 재정의, 모든 공급업체 보관함 코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중고 부품으로 서버를 만들고 소화 시스템이 스프링클러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를 기도하던 시절, 창업주와 내가 마련해둔 모든 비상 절차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내 이름, 김서연, 기록관리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눈에 띄지 않고 좋은 사무실이나 화려한 직함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명한 것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모든 회의, 법무팀과의 모든 통화, 그리고 덕테이프와 조직의 기억으로 해결했던 모든 IT 화제를 기억했다. 나는 그 회사의 골수에 성면처럼 박혀 있었다. 조용하고 묻혀 있으며 법적으로 끈적끈적하게 5년 전 회상. 창업주가 내게 펜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에겐 기술과 규칙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뚝심 있게 서명해줘요. 그 서명 한 번으로 나는 모든 연방규정 준수 기록, 모든 인프라 임대 계약, 그리고 캠퍼스 중추에 연결된 모든 다단계 관리자 키에 이름을 올렸다. 나는 예비책이었고 안전장치였으며 공급업체가 철수를 위협하거나 데이터 센터가 새벽 3시에 딸꾹질을 시작할 때 그들이 부르는 사람이었다. 안전장치는 해고하는 것이 아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제대로 된 퇴사 절차를 밟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 빌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박민주는 헤드라인을 권력 과시를 원했다. 이제 내게는 그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었다. 영향력과 시간. 나는 조용하고 친근한 전화를 몇 통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심볼트 호스팅의 민지 씨였다. 그녀는 두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다. 서연 팀장님,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방금 인증 메일이 반송됐어요. 괜찮으세요? 민지 씨, 그냥 알려주려고요. 이제 더 이상 3단계 서버 유지보수 수준 재정의를 승인할 권한이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팀장님 이름이 주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내 소관이 아니에요. 다음은 출입증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 보안 업체인 넥스트그리드의 조 과장에게 전화했다. 내가 퇴사했다고 말하자 그는 껄껄 웃었다. 그럼 대시보드 오류가 설명이 되네요. 박 대표 사람들은 안면 토큰 매칭을 재발급해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잠금 서버를 재부팅하려다 동결시켜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요. 각각의 전화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했다. 원한도 방해 공작도 없었다. 그저 부재, 당연하게 여겨지던 수천 개의 업무가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귀가 먹먹한 침묵뿐이었다. 내가 화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 앉아 바인더를 펼쳐놓고 유리병에 담긴 박스 와인을 마시며 삭제하는 것을 잊었던 비상용 계정으로 회사 슬랙이 폭발하는 것을 지켜봤다. 공급업체 포털에 왜 자격증명 재발급 대기 중이라고 뜨는지 아는 사람? 예전엔 김서연 팀장님이 처리했는데 지금은 누가 담당이지? 잠깐. 인증서가 뭐야? 그들은 허둥대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저 기계들이 감독 없이 방치되었을 때 항상 하던 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다. 박민주는 열쇠 꾸러미를 든 비서를 해고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한 일은 회사에 뛰는 심장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그 케이블을 만지지 마시오라고 적힌 게 어느 것인지도 모르는 인턴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내일은 몇 통의 전화를 더 걸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침묵이 길게 늘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곳에 아무런 빛도 없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것이 내가 구내식당에서 할 수 있었던 어떤 연설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시스템의 반격. 문제가 있다는 첫 신호는 아침 7시 12분에 나타났다. 박민준이 본관 건물로 들어가려고 출입증을 댔을 때 단말기에서 길고 실망스러운 경고음이 울렸다. 그는 다시 카드를 댔지만 같은 소리가 났다. 마치 월세를 독촉하듯 카드를 더 세게 밀어붙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나가던 청소부 김씨 아저씨가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일해온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가끔 흔들면 돼요. 아니면 김서연 팀장님한테 말해보든가. 박민준의 얼굴이 탈지유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쏘아붙였다. 그 사람 이제 여기서 일 안 해. 김씨 아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럼 그렇지. 그리고는 free fall in을 흥얼거리며 가버렸다. 오전 8시 30분까지 회사의 절반이 정장 차림으로 건물 밖에 갇혔다. 마치 잠긴 빵 상자를 쪼아대는 혼란스러운 비둘기 떼처럼 출입증 단말기 주위에 모여들었다. IT 부서가 호출되었다. 박민주는 답을 요구했다. 인내심의 성인인 IT 부서장 라미 씨는 스피커폰 너머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마스터 재정의 자격증명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출입증 권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해! 박민준이 소리쳤다. 할 수 없습니다. 루트 사용자가 김서연 팀장님이었습니다. 보안 플래그를 작동시키지 않고 새로운 관리자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자동 응답이 왔습니다. 박민준은 신음했다. 해킹해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녀가 해킹에 저항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연방 변조 방지 프로토콜을 준수합니다. 간단히 말해 저희는 잠겼습니다, 대표님. 정오에는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라우팅 시스템이 검증 루프에 갇혔기 때문이었다. 재무팀은 정신이 없었다. 재무이사인 알렉산드라는 거의 박민준의 사무실에 소리를 질렀다. 2단계 인증 토큰이 필요합니다. 예전엔 김서연 팀장님이 물리적 키를 통해 실행했습니다. 이중 검증인데 두 번째 절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새로 받아. 발급기관에서는 그녀가 퇴사하는 순간 인증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 연락처로 누가 등록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편 조달팀에서는 필수 서버 부품 선적이 거부되었다. 공급업체 시스템이 필라 브릿지를 규정 준수 미해결로 표시했기 때문이었다. 공급업체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주 규정 준수 서명인이 더 이상 재직하지 않으며 포털에 대체자가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주는 구두점도 인사말도 없이 답장했다. 이제 규정 준수 서명인은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공급업체는 그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했다. 그날 오후 누군가 시설관리 콘솔에 로그인하려다 실수로 보안 보류를 작동시켰다. 예비 냉난방 시스템이 작동하여 서관 온도를 33도로 설정했다. 직원들은 마치 찐 조개처럼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기 시작했다. 마침내 인사팀의 누군가가 말했다. 극적으로 들리고 싶진 않지만 우리 방금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을 해고한 건가요? 맞다. 그들은 그랬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에서 나는 그레이시 식당에 앉아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며 계란 접시를 보고 킥킥 웃고 있었다. 회사 슬랙에서 출입증 잠금 사태를 봤다. 해지되지 않은 내 비상용 계정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다. 멀리서 공황 상태를 지켜보는 것은 마치 유아가 숟가락으로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려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방해 공작도 아기도 없었다. 그저 유일하게 시스템을 지탱하던 사람이 조용히 물러났을 때 시스템이 기본값으로 돌아간 것뿐이었다. 그들은 천장을 확인하지 않고 옛기도를 빼버린 것이다. 오후 5시까지 박민주는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제목의 전체 이메일을 보냈다. 혼란을 새로운 방향의 일부로 포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메일을 읽지 않는다. 계약서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김서연, 그녀는 11년 동안 조용한 접착제였다. 그녀를 제거하면 즉시 무너지지는 않는다. 층층이 벗겨질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첫 번째 균열일 뿐이었다. 새로운 시작, 오래된 복수. 아처노스의 사무실에서는 레몬향 세정제와 전략의 냄새가 났다. 현대적인 유리벽, 세련된 검은색 의자, 그리고 내 첫 차보다 비쌀 것 같은 에스프레소 머신. 나는 그들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다나라는 여성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델리 고기를 썰 수 있을 것 같은 광대뼈와 방금 체스 경기에서 이긴 듯한 악수를 건넸다. 그래서 그녀는 내 이력서가 담긴 폴더를 두드리며 말했다. 솔직히 그녀에게는 필요 없었지만 필라 브릿지에서 정말 당신을 내보냈군요. 구내식당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쓸모없는 짐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다나는 하이힐을 신은 늑대처럼 미소 지었다. 재미있네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필라 브릿지가 어떻게 그렇게 순조롭게 운영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이유를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면접은 8분 만에 끝났다. 나는 컨설팅 계약, 스톡 옵션,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주차 공간을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따뜻한 몸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게는 조직의 기억과 영수증으로 만든 메스가 있었다. 한편 필라 브릿지에서는 박민준이 여전히 폭풍 속의 정원의자처럼 빙빙 돌고 있었다. 모든 문제는 낡은 시스템의 결함이었고 모든 지연은 그저 성장통이었다. 그는 급하게 소집된 휴게실 타운홀 미팅에서 회사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는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짐은 없습니다. 미래는 민첩합니다. 그러고는 라미 씨를 해고했다. 그렇다. 신입 개발자가 무료 헬스장 회원권을 준다는 피싱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방화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던 바로 그 라미 씨였다. 라미 씨가 떠나자 박민주는 전체 IT 부서를 그의 대학 동아리 친구인 브라이스에게 넘겼다. 그는 회사 노트북에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설치하려다 건물 전체에 잠금 경보를 울린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 변화 다음 날 아침, 방화벽은 정기 업데이트를 악성으로 인식하고 내부 DNS를 차단했다. 5시간 동안 아무도 내부 이메일에 접속할 수 없었다. 한 부사장은 긴급 메모를 팩스로 보내야 했다. 한편 재무팀은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공급업체 A는 업데이트된 규정 준수 양식 없이는
분기별 교체용 출입증 카드키 배송을 거부했다. 공급업체 B는 새로운 기록 관리자가 법적 프레임워크를 재승인할 때까지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공급업체 C는 놀랍게도 박민준의 휴가지에서 발생한 무단 IP의 로그인 시도로 인한 잠재적 보안 침해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연쇄적인 실패였다. 재무팀의 알렉산드라는 긴급 표시가 된 내부 보고서를 보냈다. 제목은 규정 준수 마비, 공급업체 중단, 즉각적 위험. 박민주는 훑어보고 어깨를 으쓱하며 브라이스에게 메모와 함께 전달했다. 점심까지 클라우드에서든 뭐든 해서 고쳐놔. 한 주니어 분석가는 세금 문서와 관련된 3개의 중요한 스프레드시트에서 여전히 김서연의 이름이 하드코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의 수식이 깨지자 다음 수식이 깨졌다. 그러자 급여팀은 연방 세금 예치 라우팅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아처노스에서 나는 필라 브릿지 건물이 보이는 창가 임시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거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다나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팝콘 좀 줄까? 나는 미소 지었다. 아마 나중에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 일자리 제안이 아무리 달콤했어도 그리고 정말 그랬지만 나는 멀리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다. 박민주는 나를 해고한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회사를 지탱하는 조용하고 지저분하고 초과 근무 수당도 없는 그 일을 무시했다. 그는 내가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구조물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그들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다. 나는 그저 지지대를 빼냈을 때 중력이 항상 하던 일을 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이었다. 어린 왕이 폐허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배우게 하자. 그리고 믿어달라. 나는 아직 지켜보는 것을 끝내지 않았다. 서류의 역습. 첫 번째 지지는 분기별 규정준수위원회 회의 중에 일어났다. 박민준이 법무팀이 애원하기 전까지는 아예 취소할 계획이었던 지루한 월요일 의뢰였다. 그는 늦게 나타나 손에는 1만 원이 넘는 치아시드와 오트폼이 들어간 주스를 들고 있었다. 의자에 주저앉아 이메일을 스크롤하며 법무총괄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잠깐, 김서연이 누구요? 이 서류들 전체에 그 여자 이름이 있잖아. 법무총괄 마이클은 마치 누가 교회에서 방귀를 뀐 것처럼 쳐다봤다. 농담이시죠? 박민주는 눈을 깜빡였다. 그 여자 이제 여기서 일하지도 않잖아. 마이클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서류상으로는 일합니다. 여전히 국세청 신고서, 조달청 제출 서류, 그리고 연방 공급업체 프로필에 기록관리 책임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자격증명은 재무보고, 인프라 접근, 그리고 보안감사와 관련된 3가지 별도의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검증합니다. 박민주는 마치 누가 자기 운동화에 요거트를 쏟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바꿔. 대표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방규정 준수 포털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포트나이트에서 사용자 이름을 바꾸는 것과는 달랐다. 전환 기록, 법적 문서, 그리고 역할 이전 후 30일 이내에 제출된 퇴사 확인서가 필요했다. 박민주는 인사 규정 없이 공개적으로 나를 해고했다. 문서도, 규제기관에 대한 통보도, 심지어 퇴사 면접도 없었다. 인사팀은 그들의 무한한 지혜로 변경사항을 소급 적용하려 했다. 브라이스, 그렇다. 바로 그 브라이스를 새로운 규정 준수 관리자로 소급 지정하는 서류를 업로드했다. 시스템은 몇 분 안에 그것을 포착했다. 의심스러운 제출 날짜, 연방 검토 대기 중, 정오까지 우리는 아무도 오르고 싶어 하지 않는 목록에 올랐다. 잠정 검증 보류. 그리고 그렇게 덫은 발동되었다. 보라, 나는 덫을 놓지 않았다. 나는 그저 시피트 관료주의 아래 묻힌 수류탄에 뽑히지 않은 핀처럼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대로 놓여있게 뒀을 뿐이다. 박민주는 그것을 마치 소다캔 뚜껑처럼 뽑아버렸다. 그리고 치명타가 날아왔다.
우리가 몇 달 동안 공들여온 에러스테크와의 2천억 원 규모의 합병 및 인프라 구축 계약이 벽에 부딪혔다. 그들의 규정 준수 책임자가 자산 이전 전에 업데이트된 사이버 보안 자격 증명을 요청했다. 표준 실사 요청은 3번이나 반송되었다. 그러자 그들의 법무팀이 자격 증명 감사를 실행했다. 기존의 모든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한 이름, 김서연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업데이트도, 백업도, 대체키 관리자도 없었다. 그들은 필라 브릿지가 아닌 나에게 연락했다.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인수인계나 퇴사 절차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와 관련이 없으며 그들의 시스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틀 후 에러스의 법무팀은 정중하지만 치명적인 이메일을 보냈다. 규정 준수, 관리 책임이 명확해지고 재인증될 때까지 모든 계약 절차를 중단합니다. 박민주는 분노했다. 다음 전사회의에서 그는 무너져가는 유리성 안에 불안한 남자들이 하는 짓을 했다. 그는 나를 조롱했다. 내가 서류 캐비닛의 여왕이라고, 종이 제국을 건설했다고, 그리고 현대 기업들은 나처럼 부드러운 기술을 가진 공룡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직 태그도 떼지 않은 셔츠를 입고 희죽거리며 인턴들 앞에서 말했다. 한편 법무팀은 웃지 않았다. 마이클은 이사회의 규정 준수 소위원회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법적 퇴사 절차 없이 관리 책임자를 해고함으로써 우리는 주요 규정 준수 구조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국세청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급업체 계좌는 동결되었고 이제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방안은 조용해졌다. 박민주는 무언가를 수습하려 하며 말했다. 그냥 약간의 지연일 뿐이야. 해결할 거야. 마이클은 대답했다. 그 지연으로 인해 연방 인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에러스가 떠나면 다른 고객들도 따를 겁니다. 벽은 이제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에러스만이 질문을 시작한 유일한 고객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전문적으로 경고했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퇴사를 중요한 일처럼 처리하는 것뿐이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자존심 싸움 극장처럼 취급했다. 그리고 이제 막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 전화는 아침 7시 47분에 걸려왔다. 영업사원 치고는 너무 이르고 사기꾼 치고는 너무 정중했다. 커피를 내리면서 음성사서함으로 넘겼다가 냉장고 문에 한 손을 얹은 채 메시지를 재생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저는 에러스테크 법무자문 벤자민 크롤입니다. 규정 준수 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필라 브릿지에서의 이전 역할에 대해 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5분. 그들은 항상 그렇게 요청한다. 실마리를 푸는 5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네, 저는 예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대로 된 퇴사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검증된 기록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제 선택으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제 퇴사 이후 적절한 재인증 없이 자격증명 서버에 여러 차례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추측하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보험 사기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려 한 사람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읽어주듯 그들에게 사실을 읽어주었을 뿐이다. 벤자민은 내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게 다였다. 정오까지. 필라 브릿지의 영업이사는 에러스테크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의 이메일은 경쾌함을 잃고 관료적으로 변했다. 검토 보류 중 내부 보류, 그리고 연속성 격차와 같은 문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18분 박민주는 법무팀과 영업팀에 대문자로 메시지를 보냈다. 왜 에러스가 지체하는 거야? 해결해.
법무팀은 단일 첨부 파일로 답장했다. 벤자민 크롤로부터 전달된 이메일이었다. 제목, 관리 상태 문의 미해결. 본문, 김서연 씨와의 협의 및 필라 브릿지의 접근 기록에 대한 예비 감사 결과, 전체 규정 준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을 보류합니다. 드라마도 소송도 없었다. 그저 보류라는 대한민국 기업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어뿐이었다. 이 사회에 통보되었고 박민준의 구내식당 서커스 이후 처음으로 그는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서연은 언제 공식적으로 퇴사 처리되었나? 누가 그녀를 브라이스로 교체하는 것을 승인했나? 왜 해고된 직원이 법적 문의에 응답하는 유일한 사람인가? 왜 무단 접근 시도에 대해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인가? 박민준은 자연스럽게 책임을 회피했다. 낡은 프레임워크와 경직된 인프라를 탓했다. 효율화된 아키텍처와 분산된 신뢰 모델에 대한 전문 용어 샐러드를 던졌다. 어느 순간 나는 그가 규정 준수는 마음의 상태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들었다. 한 이사회 멤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글쎄, 에러스의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이 500억 원의 손실을 입힐 참이군. 도시 반대편에서 나는 발신 주소가 없는 택배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두꺼운 상아색 편지지에 적힌 메모가 있었다. 김서연 씨, 당신의 명확함과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 이상의 것을 절약해 주었습니다. RH 쿠프어스 테크, 로고도, 레터헤드도 없었다. 그저 뒷거래와 전문 용어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구식의 감사 인사였다. 나는 그 메모를 내 바인더에 끼워 넣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존심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여전히 깨끗하게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위해서였다. 진실과 짝을 이룬 침묵이 수천 개의 분노에 찬 트윗보다 더 세게 석가래를 흔들 수 있다는 증거를 위해서였다. 필라 브릿지에서는 늑대들이 빙빙 돌고 있었다. 법무팀은 이제 모든 서류를 3번씩 확인하고 있었다. 규정 준수팀은 매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공급업체들은 박민준의 리더십 자격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하고 있었다. 인사팀은 철저히 하기 위해 외부 법률 자문과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브라이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링크드인을 구직 중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집은 아직 불타고 있지 않았지만 배선은 지글거리고 있었다. 연기 감지기? 그것들은 루트 접근이 관리자 비밀번호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남자에 의해 몇 주 전에 비활성화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다. 유출하지도 삭제하지도 해킹하지도 않았다. 나는 투자자들의 귀에 속삭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진실로 전화를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심판의 날. 그들은 그것을 전사원 정렬 검토라고 불렀지만 모두가 그것이 기업 심폐소생술을 곁들인 5단계 경보 공황 회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의실은 꽉 찼다. 임원, 법무, 재무, 운영팀 모두가 미지근한 커피잔을 곁눈질하며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은 척하고 있었다. 박민주는 평소처럼 5분 늦게 들어왔다. 콤부차 병을 휘두르며 마치 주차 딱지를 뗀 것처럼 희죽거렸다. 그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말했다. 좋아, 이번엔 무슨 불이야? 책임감과는 3피트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의 능글맞은 미소와 함께였다. 그때 창업주가 들어왔다. 그는 그곳에 있을 예정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 그는 세도나에서 마음챙김을 재발견하거나 자신의 핏줄에 의해 회사가 망가질 때 사용하는 변명거리를 찾으며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2천억 원 계약이 보류되었다는 이사회 멤버의 전화 한 통에 그는 갑자기 후회로 가득 찬 노트북을 들고 이코노미석을 타고 날아왔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앉아 기다렸다. 법무팀이 먼저 시작했다. 마이클은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4일째에 접어든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차분하게 시작했다. 김서연 씨가 등록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서 결코 퇴사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박민주는 눈을 굴렸다.
이 얘기는 이미 했잖아. 그녀는 떠났어. 마이클은 움찔하지 않았다. 몸은 떠났지만 규정상으로는 아닙니다. 그녀는 연방, 공급업체, 그리고 인프라 서류 전반에 걸쳐 지정된 관리자였습니다. 공식적인 퇴사 절차 없이 해고되었을 때 어떠한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녀의 현재 운영상의 발자취가 무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냥 서류 작업이잖아. 업데이트해. 문제 해결. 최고 재무 책임자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테이블 아래로 두꺼운 폴더를 밀었다. 모든 페이지가 범죄 현장처럼 탭이 붙고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다. 우리 보험 정책은 검증된 관리 통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공급업체 계약에는 규정 준수에 민감한 역할의 인사 변경에 대해 30일 전 통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는 폴더를 두드렸다. 에러스테크를 포함한 11개 계약을 위반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3자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협상을 동결했습니다. 박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이건 너무 과장되고 있어. 그때 창업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관리자를 해고하고 교체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계속 운영했다는 말인가?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리고 연방 포털에 의해 포착된 서류를 소급 적용하려 했습니다. 창업주는 자신의 퇴직금이 카펫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보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박민준이 방어적으로 끼어들었다. 좋아. 그래. 실수가 있었어. 하지만 재앙은 아니야. 우린 아직 관계가 있어. 고객들은 우리를 믿어. 우린 다시 일어설 거야. 최고 재무 책임자가 쏘아붙였다. 박 대표. 2천억 원 계약은 일어서는 게 아니야. 우리 예측의 4분의 1이야. 그리고 만약 에러스가 빠지면 다른 회사들도 따를 거야. 그럼 포장하면 되지. 박민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다. 구조조정이라고 부를 거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전략의 일부라고 말할 거야. 우린 김서연 필요 없어. 우린 앞으로 나아갔어. 마이클이 손을 모았다. 이건 사람 김서연에 대한 게 아닙니다. 자격 증명으로서의 김서연에 대한 겁니다. 그녀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프라였습니다. 박민주는 침묵했다. 처음으로 그의 입이 계산을 따라잡지 못했다. 법무팀은 화제를 바꿨다.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대표님,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기 전에 대중에게 알려진다면 우리는 평판 손상뿐만 아니라 특히 다른 고객들이 나설 경우 규제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창업주는 뒤로 앉아 얼굴을 문지르며 투우사를 노려보는 황소처럼 코로 숨을 내쉬었다. 해결해.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했다. 즉시. 거래는 어쨌든 다음날 아침에 깨졌다. 에러스테크는 공식적인 철회를 보냈다. 비난도 드라마도 없었다. 그저 깨끗하고 외과적인 퇴장이었다. 내부 재조정으로 인해 저희는 필라브릿지 주식회사와의 파트너십 논의를 즉시 중단합니다. 창업주는 박민준을 쳐다보기 전에 이메일을 3번 읽었다. 네가 그녀를 해고했어. 교체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 이제 창백해진 박민준은 변명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IT, 인사, 낡은 인프라, 심지어 나까지 탓했다. 그녀는 명확한 지침을 남기지 않았어. 교체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아마 이걸 계획했을 거야. 그 마지막 말은 법무팀으로부터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말했다. 그녀는 그저 떠났을 뿐입니다. 문을 열고 바닥이 여전히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당신입니다. 박민주는 말을 멈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은 누군가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에 썼지만 그것에 가시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누구의 손이 떨리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수습이 시작되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였다. 새로운 왕국,
오래된 영수증. 간판은 아침 8시 1분에 걸렸다. 설이 낀 유리에 단순한 검은색 글씨, 샤프 어드바이저리 그룹. 깨끗하고 절제되고 전문적인 바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색종이도 보도자료도 없었다. 그저 문에 열쇠를 꽂고 손에 커피를 들고 내가 실제로 신뢰하는 시스템의 따뜻한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사무실은 작았다. 필라 브릿지 본사 맞은편에 새로 단장한 건물의 5층이었다. 내 책상은 창문을 향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아니게도 박민준이 마치 왕국의 왕인 양 에스트로 타던 주차장이 완벽하게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자금은 필라 브릿지를 씁쓸한 뒷맛과 철저한 비밀 유지 계약을 안고 떠난 2명의 전 고객이 조용히 제공했다. 그들은 연락해와서 혁신으로 위장한 혼란에 지쳤다고, 전문 용어가 아니라 실행을 원한다고, 그리고 내가 해낼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군더더기 없고 효율적이며 신뢰받는 무언가를 만들었다. 첫날 이미 흑자였다. 둘째 날 이미 예약이 찼다. 셋째 날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전 9시 26분. 나는 창업주가 필라브릿지 옆 입구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스피커를 통해 답을 빨아들이려는 듯 전화기를 귀에 바싹 대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법무팀에 의해 반쯤 끌려 반쯤 걸어서 회의실 동으로 들어가는 박민준이 보였다. 같은 파란색 정장, 같은 의기양양한 표정, 이제는 주유소 꽃다발처럼 시들어 있었다. 나는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미소 지었다. 길 건너 건물은 이제 다르게 보였다. 요새라기보다는 아무도 테이프를 치고 싶어 하지 않는 범죄 현장 같았다. 내 전화가 울렸다. 인사팀의 티나였다. 창업주가 돌아왔어. 박 대표는 1시간 넘게 법무팀과 잠긴 방에 있어.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 묻고 있다는 소문이야. 나한테 들었다고는 하지 마. 누군가 마침내 인프라 계약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어색했다. 나는 메시지를 쳐다보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자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IT팀의 마커스였다. 그들이 방금 캠퍼스 임대 계약에 아직 당신 이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누군가 원본 계약서를 꺼내왔는데 소유권 변경 시 전환 권한자로 당신이 명시되어 있어. 왜 한 번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임대 계약은 3년 전 회사 확장 중에 다시 작성되었다. 그 당시 창업주는 빨리 움직이고 싶어 했다. 조직의 기업과 신뢰받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서명해야 했다. 나는 임원 부재 또는 리더십 혼란 시 공식적인 재지정이 있을 때까지 전환 통제권은 관리 책임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에 따라 서명했었다. 그 조항은 그가 물러난 후에도 박민준이 인수한 후에도 결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박민준이 결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여전히 서류상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건물의 임대계약서조차 읽지 않고 회사에 바로 그 기반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된 창업주와 함께 유리방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법무팀이 서류를 넘기고 창업주가 서명을 훑어보고 박민준이 눈을 깜빡이며 땀을 흘리며 반쯤 되는 문장으로 더듬거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취소 불가능한 관리 조항이라는 문구가 느리게 떨어지는 단두대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 방에 있지 않아도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 길 건너편의 침묵은 충분히 컸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티나, 정말 장기전을 펼쳤구나. 그렇지. 나는 답장했다. 아니, 그냥 영수증을 모았을 뿐이야. 11년이 지나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놀랄걸.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고 이어서 이 모든 게 무너지면 내가 술살개라고 했다. 나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예정된 계약이라고 표시된 폴더를 열었다. 3명의 새로운 고객, 그중 2명은 박민준의 미래 파트너 목록에서 빼내온 것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혼란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신뢰성을 원했다. 그들은 진짜 권력이 어디에 사는지 아는 사람을 원했다. 지루한 것들 속에 박민준이 물리기 전까지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 속에
길 건너 회의실 문이 열렸다. 박민준이 먼저 혼자 걸어 나왔다. 폴더도, 노트북도, 능글맞은 미소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남자의 멍하고 길 잃은 표정뿐이었다. 나는 손을 흔들지 않았다. 능글맞게 웃지도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고 그는 아직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최후의 심판. 마지막 회의는 어떤 달력에도 없었다. 슬랙에 방송되지도 않았고 아무도 가짜 열정과 기업 이모티콘으로 실시간 트윗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화기는 밖에 두고 목소리는 낮추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도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는 종류의 회의였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창업주가 상석에, 법무팀이 그의 왼쪽에, 박민주는 이번에는 중앙 근처에도 없었다. 그는 변호인단, 서류철 더미, 그리고 내 이름이 네온 옐로우로 강조된 똑같은 임대 계약서에 3가지 다른 출력물로 보이는 것에 둘러싸여 있었다. 법무총괄 마이클은 보고서가 아니라 추도사를 낭독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한 줄로 시작했다. 당신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루트 접근 권한을 해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부검을 시작했다. 페이지마다, 조항마다, 시스템마다 모두 내 자격 증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규정 준수 갱신 나, 인프라 임대 나, 공급업체 검증 토큰 나, 연방보고 나, 그리고 결정타는 보안 토큰이었다. 박민준이 마치 청소부 열쇠 꾸러미인 양 구내식당에서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열쇠들이었다. 알고 보니 그 열쇠들은 암호화된 하드웨어 자격 증명이었고 생체 인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악수나 짜증으로 주인이 바뀔 의도가 전혀 없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었다. 당신은 폐지 절차 없이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마이클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당신에게 물리적 토큰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생체 인식 검증 없이는 안전장치로서 당신 시스템의 절반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는 토큰들이었죠. 창업주가 거의 속삭이듯이 물었다. 잠깐, 셧다운이 자동이었다고? 네, 마이클이 대답했다. 미해결 자격증명 고와 발생 이벤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시스템은 그것을 보안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기 때문이다. 박민주는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른 목과 건드리지도 않은 물잔을 향한 천야드 응시뿐이었다. 이 사회는 모든 것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들은 뛰쳐나가지 않았다. 피해는 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조용하고 보이지 않았다. 마치 건식 벽체 뒤의 곰팡이 같았다. 냄새를 맡을 때쯤이면 이미 기초를 다 먹어치운 뒤였다. 길 건너편에서 나는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검토하고 있었다. 에러스가 떠난 후 연락해왔다. 소문을 듣고 확실성을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지만 아침은 이유가 있어서 비워두었다. 오전 9시 42분. 나는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건넜다. 몰래 들어가지 않았다. 뽐내며 걷지도 않았다. 예전처럼 안내 데스크를 지나 걸었다. 익숙한 걸음, 같은 복도.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긴장감은 환풍구를 통해 연기처럼 새어나왔다. 안내원이 놀라서 쳐다봤다. 김서연 팀장님. 나는 미소 지으며 작은 금속 고리를 들어 보였다. 열쇠 2개, 하나는 물리적, 하나는 생체 인식 토큰, 둘 다 이제 쓸모 없었다. 쓰레기 좀 버리러 왔어요. 나는 카운터의 쟁반에 그것들을 떨어뜨리며 말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분들께 말씀드릴까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회의실 쪽을 바라보며 막이 내릴 때 짓는 종류의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말씀드리세요. 나는 새 열쇠를 가지러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새 열쇠를 받으러 왔다고요. 나는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수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해가 목표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려운 방법으로 이해했다. 오래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명한 반역자 여러분. 이 화석이 또 다른 엄청난 대실패를 일으키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